자, 남북관광계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세계 질서의 변화와 냉전 종식이라고 하는 변화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논의들을 했습니다. 이제 당시는 이제 19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관한 이야기였죠. 이제 물론 이제 그 시기 동안 그 한반도의 어떤 그 분단 상황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실제적으로 분단이 해소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독일이 그 냉전의 종식과 함께 통일이 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한반도는 통일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당시에 그런 소련의 변화, 그 중국의 변화라고 하는 대외적인 요소들이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이제 국내 정치의 변화가 어떻게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그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이 부분은 시기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당시에 그 국내 정치적인 변화에 의해서 남북 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라고 하면 사실은 김대중 정부가 햇볕 정책을 펼쳤던 그런 것이죠. 과거에 이제 보수 정부에서 진보 정부로 넘어오면서 그런 국내 정치적인 변화가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전 우리가 논의했던 부분들과 시기는 다르지만 국내 정치적인 변화에 의해서 어떤 리더십의 차이, 변화에 의해서 남북 관계가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 물론 근본적인 변화를 또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그런 어떤 변화가 있었냐라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와 남북 관계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반도에서 보면 사실은 내부에서 북한은 이제 3대 세습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지만 지속이 되고 계속해서 세습이 이루어졌지만 남쪽은에서는 이제 민주화가 진행이 됐죠. 그럼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전통적인 어떤 집권 당의 변화를 이제 가지고 오게 됐죠. 1990년대 초반에 글로벌 냉전은 이제 종식되었지만 한반도 냉전과 분단은 지속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외적으로 밖의 영향이 사실은 그 안의 어떤 그 결과들을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완전히 견인하기는 굉장히 역부족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안의 이제 변화 내용이죠. 즉 한국이 민주화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남북 관계의 차이를 보는데 특히 199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그 당시 야당이었던 김대중 후보가 이제 당선됨으로 인해서 정권 교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한국 민주주의 최초의 어떤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로 당시에 이제 대북 정책의 변화를 예고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 진보 그룹인 그런 김대중 후보가 이야기하는 대북 정책은 그 이전에 보수 그룹에서 이야기하던 대북 정책과는 상당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햇볕 정책을 시행을 하고 또 그 남북 정상회담을 함으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한반도 내부의 노력으로 의해서 남북 관계의 변화를 의도한 것이죠. 뭐 결과적으로 잘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한반도 외부의 변화에 의해서 남북 관계에 영향을 받았던 것과 어떤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분단 이후 최초로 2000년 6월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사건이죠. 한반도에서 분단 역사상 큰 사건이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한반도 내부에서의 변화에 의해서 그 정권 교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당선되고 김대중 정부가 등장하면서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이 변했는데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은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대통령 선거에 나갔었죠. 그리고 그런 그 이전부터 남북 관계와 대북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1971년도에 그때도 이제 대통령 후보에 나가서 그 당시 이제 그 공화당의 박정희 후보와 박정희 대통령과 이제 그 대결을 했었죠. 이제 당시에 이제 3선 개헌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세 번째로 이제 대통령이 임기에 이제 취임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김대중 후보가 야권의 이제 단일 후보로 나갔는데 상당히 그냥 특별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안보와 대북 정책에 대해 그리고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이전에 보수 그룹이나 박정희 정부가 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박정희 정부가 70년대 어떤 정책적인 그 대북 정책의 변화를 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논의를 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그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후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특히 미국, 중국, 소련, 일본에 의한 4대국 주변 한반도 주변 4대국이죠. 4대국에 의한 한반도 평화 보장을 하자. 즉 남북한이 그 이런 군사적인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4대 강국에 의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남북한 사이에 평화로운 교류를 통해서 관계를 개선하자 하고 또한 점진적인 통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제창을 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굉장히 그냥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리고 냉전의 한 가운데 물론 대탕트가 시작이 되는 그런 시기였기는 했지만 당시 한반도의 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이후에 1972년도에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통일3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을 하고 평화롭게 교류를 하고 통일도 평화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이후에 이제 3단계 통일론으로 발전을 해서 1단계는 남북연합, 2단계는 연방제, 3단계는 완전 통일의 과정이라고 하는 논의를 했습니다. 자, 1단계는 이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 1단계는 1민족 2국가 2체제 2독립정부 1연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민족이 국가는 2개를 유지를 하고 1단계에서는 그리고 체제도 2개를 유지를 하고 독립정부도 2개를 유지를 한다는 거.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연합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그리고 2단계에서는 남북의 지역 자치정부, 남한의 정부 자치정부 있고 북한에도 자치정부 있는 연방제인 거죠. 그러니까 1민족이고 1국가죠. 국가는 하나죠. 연방제 국가로서 1체제, 동일한 체제로 북한의 자치정부, 남한의 자치정부를 이제 두자는 거죠. 그리고 1연방정부를, 남북의 자치정부를 포괄하는 그런 연방정부를 두고 2개의 지역자치정부를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2단계에 오면 1국가 1체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통일은 여기서 실현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다만 이제 지역자치정부의 어떤 역할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도 3단계에서 해소를 하는 겁니다. 3단계는 통일의 완성 단계로 해서 하나의 단일 국가를 구성하기를 논의를 하는 겁니다. 즉 국민 의사에 따라서 미국, 독일 같은 연방제를 선택 가능한데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의 단일 국가를 구성함으로써 이런 3단계 통일을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오래된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97년도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3단계 통일론이 연방제를 논의를 하기 때문에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 연방제와 비슷한 거다. 그래서 좌익이다. 북한이 영향을 받았다. 이런 논의를 했는데 사실상 차이가 있는 거죠. 북한은 1국가 1체제 형태를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1국가 2체제를 얘기하고 있죠. 북한의 고려 연방제. 즉 남북이 연방제를 통일을 하지만 체제는 다르게 가자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김대중 당시 후보가 논의했던 것은 1국가 1체제였기 때문에 그것과는 이제 차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런 대북 정책을 차근차근 하고 진행을 시켜 나간다는 거죠. 이제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런 1단계로 진입을 하기 위한 이런 3단계 통일론에서 1단계로 진입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죠. 물론 그런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전히 한반도가 분단이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여전히 또 남북한 관계를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한반도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남북과 북이 따로 있으니까 이런 그 통일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런 모습들이 이 정책으로서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90년대 말부터. 소위 그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영어로는 sunshine policy라고 그러는데 잘 아시다시피 햇볕 정책은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의 어떤 그 코트를 벗기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들이 에 대한 대결을 하는데 경쟁을 하는데 햇볕과 바람이 이제 폭풍우가 내기를 하는 거죠. 먼저 폭풍우가 나서가지고 비바람을 통해서 바람을 세게 불게 하고 해서 그걸 옷을 날려버리려고 했는데 그 나그네는 옷을 강하게 잡고 있어서 실패했다는 거죠. 반면에 햇볕은 갑자기 강한 빛을 쬐어서 덥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그 나그네가 옷을 벗게 하는 그 코트를 벗게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보면 이 햇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정책으로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이제 그것을 바탕을 두고서 이제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햇볕 정책은 먼저 평화적인 교류 협력과 분담 관리를 통해서 남북한 사이에 평화 공존을 실현한다고 하는 노력
입니다. 남북한의 평화공정과 평화교류 협력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평화롭게 이 문제 접근을 하는 것이고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해체하는 그런 어떤 통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어떤 뭐 통일을 하자, 제도적으로 합치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3단계 통일론의 방식으로 가는 그 이전에 조금 그 관계 개선을 하고 평화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즉 당장의 제도적인 통일보다는 분단의 평화적 관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남북 간의 평화교류 협력을 통한 냉전 구조 해체에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모습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햇볕 정책의 의도는 기존에 있었던 그 뭐 보수 그룹의 보수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 이런 것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국내적인 변화에 의해서 한반도 냉전 구도를 해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햇볕 정책의 원칙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선 북한과의 평화적 관계를 추구하지만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추구를 합니다만은 북한이 만약 군사적 도발을 하고 군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거기에는 단호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을 통해서 통일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고 흡수 통일 시도는 폐기하겠다라는 겁니다. 북한이 그동안 남한의 어떤 대북 정책, 통일 정책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해왔죠. 결과적으로 그 북한을 붕괴시키고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고 그 흡수 통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1990년대 독일이 통일됐던 것처럼 동독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그 서독의 흡수 통일된 것처럼 물론 이제 동독 국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거긴 하지만 그런 비슷한 모습들이 한반도에서도 나타날 것을 굉장히 염려하면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런 의심을 거두게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평화적 공존을 함으로 인해서 통일로 나중에 이끌어갈 수 있고 절대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다는 거죠. 즉 북한의 정권 교체나 붕괴를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전 종식 이후에 정권의 생존을 염려하는 북한 지도부에 대한 안전 보장을 하기 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원칙은 남북한 관계에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북한이 경제, 사회, 문화적인 교류를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이것이 점점 그 접촉과 교류를 정대시키게 되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도 긴장 완화와 신뢰 정치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즉 정치와 경제를 결합시키고 있으면 경제적인 문제도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잘 되지 않고 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 발전이 잘 안 되고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정치가 또 안 되고 하는 그런 상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필요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를 과감하게 분리시키면서 관계 정지를 해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칙으로는 이제 상호성의 원칙을 적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모두 양보를 하기를 제안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남한이 양보하고 또 북한이 양보하고 또 남한이 양보하고 북한이 양보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 간에 이런 그 양보를 하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협력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관계가 정진이 될 거라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잘 되지는 않았죠. 이전에 그 보수 정부와는 이제 차별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사실 북한이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서만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남북 관계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이전에 보수 정부의 대북 정책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선 리버럴한 거죠. 자유주의적인 접근이죠. 그 서로 협력을 접촉면을 늘리고 협력을 함으로써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생각이고 기능주의적인 접근법이죠. 기능주의적인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 통합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것인데 사실상 이런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고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협력의 증가, 사회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협력의 증가가 확산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비정치적인 부분에서 시작한 그런 협력이 정치적, 군사적 부분으로 확산이 되면 결국 이 스필러브 효과에 의해서 전반적인 관계 개선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 기존에 있었던 보수 정부의 어떤 그 남북 관계와 대결 구도와 이런 것들하고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통해서 사실상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 햇볕 정책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변화시키고 북한을 개방시키고 또 평화 통일을 견인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이제 했다는 것이죠. 이런 노력의 이제 대표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당시 이제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었습니다. 당시 정주영 명예회장이 김대중 정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뭐 얼마 되지 않았죠. 98년 6월이니까요. 6월에 그 소 때 그러니까
그 남북 교류를 논의를 했고 또 이후에 그 500마리 소떼를 데리고 이제 방북을 하게 됩니다. 500마리 소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그 정주영 회장이 집을 가출을 해서 이제 돈을 벌러 나올 때 이제 소 판 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이제 돌려주면서 500배로 갚으면서 이 북한의 북한과 교류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남한의 어떤 선의의 제스처를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금강산 관광 논의가 진행이 되어서 98년 11월에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죠. 즉 분단되고 난 이후에 최초로 한국 국민들이 북한을 방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1970년대 초반에 7.3 공동성명 때는 한국전쟁 이후로 사실상 그 남북한의 이제 최초의 접촉이었다고, 공식적인 접촉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간 접촉은 있었지만 국민들이 북한을 방문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금강산이라고 하는 곳이 남쪽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남한 사람들도 많이 가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었죠. 물론 이게 이제 2008년도 10년간 운영되다가 2008년도에 중단이 되었지만 이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을 방문을 하고 그러면서 북한 지역에 어떻게 사는지 살펴보게 됐죠. 뭐 저도 그런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금강산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남북한 관계가 이전과는 다른 질적으로 다른 변화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햇볕 정책으로 인한 그 변화가 이제 개성공단을 건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2년도에 개성공단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죠. 근데 뭐 금강산 관광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뭐 이 공단을 짓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휴전선 이북 지역에 한국의 이제 산업단지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성은 서울에서 더 가깝죠. 평양보다 서울에서 더 가깝죠. 그래서 휴전선 이북 지역에 한국의 중소기업이 북한의 전임금을 활용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얻고 또 이런 경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정치 경제적인 군사 긴장도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해소적인 노력을 하는 겁니다. 당시 개성공단이 들어서는 그런 터에 사실은 군사기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 개성공단 건설 위해서 군사기지를 뒤로 물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노력들이 개성공단하고 남북 교류를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어떤 또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개성공단 운영이 결국에는 중단이 됐고 또 그 이전에도 그 2016년 4월에 4차 핵실험 이후에 중단이 되고 폐쇄가 되었는데 그 이전에도 이게 뭐 다시 중단되다가 재개되다가 같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군사적인 차원에서 이 갈등이 벌어질 때마다 상당히 이제 취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남북관계 교류 협력의 상징적인 모습이었지만 또 남북관계의 긴장에 큰 영향을 받았던 그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햇볕 정책의 그 또 다른 그 결과물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당시에는 1972년도죠. 그 당시에는 남북의 정상들이 만난 것은 아니었죠. 당시에 이제 이우락 정보부장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과 면담을 했고, 또 당시에 이제 또 북한의 박성철 부수석이 와서 박정희 대통령을 면담을 했었죠. 그렇지만 박정희와 김일성이 만난 것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2000년에는 남북 정상회담은 김대중 대통령, 남한의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일 위원장이 국방위원장이 만난 거죠. 그래서 분단 사상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만큼 남북 관계가 많이 변한 거죠. 금강산 관광도 하게 되고 개성공단도 가게 되고 딱 그런 차원에서 연장선상에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개최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남북 관계가 아니라 결국 그 국내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남북 관계의 변화를 이끌어가게 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 이 6.15 공동선언에는 통일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이산가족 상봉과 그리고 경제협력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의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의 조항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런 남북 교류와 협력이 통일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6.15 공동선언이 뭐 전문이 있고 또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또 글이 있지만 주로 이제 5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항은 남과 북이 통일 문제를 얘기한 일개 첫 번째죠.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통일을 위한
그 남쪽의 그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 통일 문제를 위해서 이걸 이제 논의를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인도주의적인 측면이죠. 이산가족 그리고 친척 방문단, 뭐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 뭐 이런 부분 인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의를 했고요. 네 번째는 남북의 이제 균형 경제 협력을 통해서 서로 신뢰를 다지고 또 그 협력을 더 진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남과 북의 어떤 그런 그 협의를 앞으로 대화 창구를 계속 가지고 가겠다는 거죠. 사실 이전에 남과 북의 관계와 비교해 보면 당시에 2000년 6.15 공동선언은 굉장히 혁신적인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 뭐 2007년에도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2018년에도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만, 사실은 따져보면 이 당시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어떤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남북 관계의 변화가 한국의 국내적인 차원의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남북 관계의 변화가 또 북미 관계 개선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에 미국도 북한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특히 북한도 미국에 관심을 가지면서 미사일 프로그램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특히 당시에 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조명록 차수가 그 군복을 입고 백악관을 방문을 해서 클린턴 대통령하고 회담을 했죠. 그러니까 북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논의를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과물로서 북미 공동 커뮤니케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공동 커뮤니케를 보면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을 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체제를 논의를 하고, 그리고 미사일 모라토리움, 그러니까 미사일을 발사를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논의를 했다는 거죠. 당시는 이제 1994년 제네바 합의로 인해서 북한 핵 문제는 그 동결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북한에 이제 경솔을 지어주기 위한 그리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와주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도 이제 미사일 문제가 있었죠. 98년도에 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 인해서 그 상당히 그 북미 관계에 또 다른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었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이 다 한국의 어떤 남북 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이제 받았던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달에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을 해서 당시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을 했었죠.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당시 평양 방북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임기 말이었고 이제 중동 문제가 악화되어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제 미국에 선거가 있던 해였죠. 그리고 당시 11월에 선거에서 부시 공화당 후보자가 고 엘고 민주당 후보를 꺾고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죠. 공화당의 대북 정책은 민주당과 다르니까 이걸 이제 좀 반대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햇볕 정책을 되돌아보면 긍정적인 차원에서는 국내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서 한반도의 냉전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대북 정책과 남북 관계가 남쪽으로부터 이제 추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외부에서부터 소련의 변화, 중국의 변화에 의해서 한반도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봤다면, 오늘 시간은 그러니까 국내적인 어떤 변화, 내부적인 변화에 의해서 남북 관계의 변화에 대한 논의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 그 의도한 결과를 다 달성을 했냐? 결국에는 뭐 남북 관계를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어떤 질서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제 사실 그렇지 못했죠. 물론 나중에 뭐 이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으로 개성이 되었고 했지만, 나중에 보수 정부가 들어오면서 다시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게 북한이 항상 이렇게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서 행동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도와주더라도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 정책을 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남한으로부터는 경제적 이익을 일방적으로 취하지만 북한은 햇볕 정책의 의도를 사실 의심을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한을 개방시켜서 뭐 이윤석 의원가 얘기하는 것처럼 개방시켜서 결국 흡수통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정권을 취약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일 체제는 이제 성군 정치를 토대로 해서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조치를 취하고, 또한 군사적으로도 뭐 햇볕 정책이 시행되는 시기에 상당한 몇 번 충돌이 있었습니다. 98년도에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다든지 99년도, 2000년도에 1, 2차 연평 해전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지속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다시 이제 국내 정치적인 변화에 의해서 또 남북한 관계가 다시 되돌아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대외적으로도 이 대표정책이 추진되는 시기에 미국의 그 정권이 변하면서 부시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이제 동력을 상당히 많이 상실했죠. 왜냐하면 클린턴 행정부와는 달리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신뢰하지 않고 강압적인 정책을 시행을 하려고 했고 많이 알려졌다시피 2002년도에 국정 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axis of evil, 악의 축의 이론으로 규정을 하면서 굉장히 하드라인, 강압적인 정책을 취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당시 9.11 테러 이후에 그런 상황에서 북미 관계가 악화가 되었고 따라서 햇볕 정책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죠. 부시 행정부는 햇볕 정책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좀 대북 정책에 있어서 한미 간에 좀 이견을 노출을 했는데 이런 모습들이 대외적인 어떤 요소들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지지를 해주지 않으니까 햇볕 정책이 상당히 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보면 남북한 냉전이 다시 이제 재심화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국내적인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핵 문제가 다시 발생을 하고 북미 관계가 악화가 되니까 또 다시 남북 관계도 다시 경색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뭐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북미 사이에 논쟁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북한과 미국 사이에 서로가 이제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논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남북한 관계도 경색되게 되고 햇볕 정책도 동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북미 관계가 악화되고 부시 정부가 강압 정책을 취하는 상황에서 이런 남북 관계도 국내적인 어떤 그 지원을 계속 동력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햇볕 정책에 대해서는 국내적으로도 상당한 또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내 보수 그룹은 햇볕 정책을 북한에 대한 퍼주기 정책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그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북한에 5억 달러 규모를 송금을 한 것이 알려져 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여론이 굉장히 비판적이었죠. 그럼 뭐 남북 정상회담을 북한이 돈을 지원해주고 돈 주고 한 거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햇볕 정책에도 그리고 햇볕 정책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남한이 많이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결국에는 변화하지 않았고 핵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하고 있고 군사적 도발도 지속을 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을 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햇볕 정책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특히 뭐 보수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또 많이 또 부각을 시키기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논쟁은 대북 정책을 햇볕 정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논쟁은 사실상 나중에 그 대통령 선거에서 항상 핵심적인 논쟁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북한 문제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수 정부는 이 햇볕 정책을 비판하고 진보 정부는 다시 햇볕 정책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 햇볕 정책 이후에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으로 승계가 다시 시작됐는데 근데 당시에 그 부시 행정부의 어떤 그런 그 대북 강압 정책과 충돌이 되면서 사실상 그 크게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뭐 2007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국내적인 변화에 의한 남북 관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일정 부분 발생을 했고 또 뭐 질적인 차원에서 남북 관계를 변화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강의는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